네, 안녕하세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식랭 진행의 장기리나입니다. 화요일 시장도 또 오픈이 됐습니다. 시장 상황의 움직임 속에서도 또 지루한 박스권의 움직임 답답하다. 종목들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 종목이 오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지금부터 하나씩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남겨주시고요. 문자로는 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또 특별한 사연을 담은 분들에게는 소중한 선물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델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입니다. 시장 상황도 좀 분위기를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델사이트 S 유경훈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잘 쉬고 오셨을까요? 네. 주말에 쉬고 와서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장 그러면 한마디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장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미국에서 나오는 고용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오늘 한 줄 평으로는 맛집 오픈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맛집 오픈런이다. 상황을 보면은 맛집들은 미리미리 가서 줄 서지 않으면 못 먹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뜻으로 이제 오픈런을 하자라는 걸로 좀 들리는데 네네. 정확하게 그 맛집은 어딘가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늘 밤, 내일 밤하고 다음날 밤까지 이제 고용 지표가 총 3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다음번에 나올 그러니까 9월 19일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미국 금리 결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이번에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 모르죠. 그렇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안 좋은 쪽으로 먼저 선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표 발표가 나옴과 동시에 의혹들이 좀 해소가 되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거래가 되고 있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고용지표 발표가 나오고 난 뒤에 증시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이 투자하기 좋은 기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픈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 진짜 좋은 기회다. 오픈런을 꼭 해야 될 때다. 여러분들 타이밍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으실 거고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종목에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면요.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남겨주세요. 그리고 문자는 샵 9083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예. 하셨으니까 종목 고민들 저희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그 반도체 종목 그 인텍 플러스 네, 임팩 플러스. 17,000원에 20%요. 아, 17,000원에 20%.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하셨을까요? 그게 그 52주 신저가 가까이 가가지고 네. 그 회사에 문제가 있나 뭐 반도체주가 지금 전부 이렇게 막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그 앞으로 그게 더 떨어질까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52주 신저가를 가고 있고 반도체 좋다고 샀는데 왜 이렇게 좀 계속 빠지는 건가 고민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보면은 그래도 반도체는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을 거다. 엔비디아가 죽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저가예요. 그렇게 되면은 상황적으로 말은 좋다고 하더라도 내 상황이 안 좋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종목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실적인 것 같아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지금도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인텍플러스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보시면은 반도체도 일부 걸쳐져 있고 2차 전지도 걸쳐져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요즘 반도체도 약간 휘청하고 있고 반면에 2차 전지는 좀 좋아지려고 하고 있고 약간 그런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투자자들이 좀 갈피를 잡기 힘든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매수하신 가격을 보고 매수가가 만약에 너무 높거나 그러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17,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17,000원 가격이면은 잘 사신 거예요. 굉장히 잘 사신 거고 물론 좀 빠졌죠. 물론 빠졌지만 이 종목이 작년, 재작년에 주가 막 4만 원, 5만 원 근처까지 갔던 거 생각하면은 지금 주가는 굉장히 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 위한 이제 그 이벤트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다가오는 9월 말쯤에 나오는 이제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되고 나면은 이번에 뭐 큰 폭으로 할지 작은 폭으로 할지 이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금리 인하는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이게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된 이후에는 또는 그 전후로 시장에서는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자금을 조달할 때 이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을 더 싸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부실주, 중소형주, 소외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간다는 전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텍플러스도 지금은 비록 떨어져 있는 자리지만은 저는 오히려 매수하실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매수 타이밍 나쁘지 않았고 비록 떨어졌지만 지금은 저가 구간이기 때문에 그 잘 들고 계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략들 챙겨 드릴 테니까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요때였었죠. 지난 8월 21일 날 그때 이제 대만의 업체와 검사 장비 공급을 했다. 전 세계 1등 기업이랑 했다 그러니까 TSMC인가? 뭐 이런 이제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호재 하나 나오고 이제 쭉 밀린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종목이 못 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실적이 최근에 좀 적자가 나왔다는 거랑 소형주라는 거. 소형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 반도체 쪽에 호재가 있어도 좀 전달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른 종목들 다 가고 또 늦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사업과 반도체 사업들 다 이제 아우르는 그런 이제 검사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반도체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저는 개선될 거로 보고 있고 2차 전지는 지금 막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단기로 들어갔는데 단타로 들어가는데 지금 한 일주일, 2주일째 물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조금 아쉬울 수 있긴 한데 바로 안 올라가니까 저도 당장 하루 이틀 안에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월말에 금리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점점 좋아질 거니까 지금은 20% 비중 그대로 들고 계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넓게 보고 가져가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잘 사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그래도 매수 정말 잘하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어떠셨어요? 아주 명쾌한 해설 상담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실적이 문제인 건데 시간 지나면 또 괜찮아질 종목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요. 저희가 오늘부터 별다방 커피를 갈 수 있는 커피 쿠폰 혹은 또 저희가 주식 공부 열심히 하라고 주식 관련한 서적 이렇게 2개 선물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선물을 조금 더 마음에 드셔 하실까요?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러시다면 저희 오늘 또 커피 쿠폰 새로 나오니까 선물 드릴게요. 커피 쿠폰 감사합니다. 받아보시고 또 맛있는 커피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의 업황 때문에 종목이 이렇게 막 신저가 가면은 분위기도 그렇고 기분도 그렇고 꿀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저희 주슐랭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특별한 사연, 힘든 사연, 그리고 기분 좋은 사연 모두 다 환영해요. 026958-9082번 문자샵 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늘부터 특별히 또 저희가 별다방 커피까지 여러분 선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커피 받고 싶어요. 커피 쿠폰 혹은 저는 책 선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문의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문자 볼게요. 2958번님의 신세계입니다. 이분은 16만 7,200원에 지금 보니까 비중이 한 25% 정도 지금 들고 있는데요. 이 종목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되어 사연이 오셨어요. 3개월 연속 꾸준하게 좀 그래도 올라가고 있고 이제는 분기점 한 달 매출 이런 매출적인 분기 실적들도 좀 봐야 될 텐데 매출은 조금씩 뭐 그래도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은 그래도 좀 줄지만 여전히 흑자는 아닌 적자는 아닌 흑자 기업으로 계속 가고 있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뭐 모멘텀이 좀만 있으면 주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신세계?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신세계는 적자 기업은 아닙니다. 돈 계속 잘 벌고 있고 다 괜찮거든요. 근데 주가 흐름을 보면은 2021년도부터 계속 하향세를 타고 있어요. 이거보다 못한 기업도 주가가 잘 가는데 이 종목이 못 간다? 그렇다는 거는 이 신세계라는 종목이 이게 싼 종목이 아니잖아요. 한 주에 지금 가격을 보니까 오늘 기준 15만 5천 원이면은 이런 종목으로 단타하시는 분들은 없고 대부분 이제 장기 투자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선호하는 게 뭐냐면은
주가가 많이 안 움직여도 되니까 뭐 조금씩 빠져도 상관없다. 그렇지만 배당을 많이 주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이 종목은 실적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배당률이 아마 작년 기준으로 1점 몇 프로밖에 안 될 거예요. 돈을 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장투자들은 계속 매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단타하시는 분들이 이런 종목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죠. 그런 것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점점 주가가 이제 하향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이번 시청자님께서도 매수 타이밍들이 다 괜찮아요. 보니까 16만 7천 원이시면은 뭐 한두 달 전, 두세 달 전 그때 사셨다가 이번에 7월 달, 8월 달 하락장을 잘 견디시고 올라오니까 어떡할까? 이제 이래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신 타이밍 괜찮았고 이번에 13만 원까지 빠질 때 하락장 잘 견디셨고 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좀 더 가져가시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세계라는 회사 자체에 뭐는 저는 이 회사가 갑자기 막 부도난다던가 그런 우려는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호재가 없다면은 주가가 지금에서 아무리 좋아져봤자 막 예전에 그 잘 나가던 30만 원 이상 올라가는 이런 거는 당장에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참고로 회사의 실적 전망은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실적 전망은 올해 실적 기준으로 작년이랑 비슷할 거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질 거라는 거. 참고로 내년 기준으로는 역대급 실적이 나올 거고요. 내후년 기준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문제는 없다는 거죠. 다만 주주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다리면 이 종목은 뭐 다음번 실적이 나올 때쯤이든 아니면 이번에 뭐 금리 얘기 나올 때쯤이든 한번 주가가 매수가까지는 한번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수가까지 갔을 때 이 종목 장기 투자 시기에 제가 볼 때는 배당이 없어서 좀 그냥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그쯤에서 결정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들고 가면은 올라가긴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20만 원 넘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투 하시겠다면은 한 19만 원, 20만 원까지 목표가를 정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또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너무 오래 들고 있기 좀 그렇다 하신다면은 매수가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간 자리에서 약수익 구간에서는 정리하시는 거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달, 두 달 안에 올 것 같아요. 그쯤에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전망 그래도 뭐 좋을 건데 20만 원을 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무거운 만큼 또 시원한 슈팅이 나오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보다 오른 자리에서 어느 정도만 시세 차익을 좀 챙기고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또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2958번님께는 책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책은요 저희 10년 후 주식이라고 해서 반도체 관련한 또 궁금증들 있으시면 주식 관련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또 전화 받아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너튜브에 보니까 오늘 고동님도 주술 양행 안녕하세요 하셨고 카니님 그리고 우리 임마님 은주님 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주식 컬렉터님은 민박신라라고 하시면 또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요. 시장 질문도 괜찮고요. 딜사이트 경제TV에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올려주시면 저희 너튜브로도 종목 상담 받으려요.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화 받아볼게요. 전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코리아나고요. 코리아나 화장품 네.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제 어저께 급등하길래 그냥 따라 탔다가 네. 네, 매수가가 2,970원인데 지금 물려 있어가지고 아, 네, 괜히 따라 타가지고 상한가 네, 좀 같이 이제 가는 갔습니다. 급등 종목 따라타기를 하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가장 고민이실 것 같은데 바로 봐드릴게요. 어제 급등을 했던 네. 종목이 코리아나였어요. 이게 네네.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오늘 좀 주춤주춤합니다. 이렇게 좀 급등을 따라가다 보면은 물리기도 하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코리아나 좀 바로 탈출 될까요? 어떻게 수익 보면서?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네. 기다리면 괜찮다.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이고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기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신청하신 분들 대부분이 장기간 물리신 분들보다는 대부분 이제 바닥권에 종목들을 많이 거래를 하시는 것 같고 이번 시청자님께서도 2,570원이면은 물렸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목 아시다시피 지난 4월달, 5월달에 그 화장품주 열기가 뜨거울 때 그때 4,000원대 물리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물렸다는 표현해도 되지만 우리 시청자님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어제 올라갈 때 익절하셨으면은 좋았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제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제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굵은 선들이 3,000원대 많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동평균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저항선이 3,000원대 많이 쌓여 있다는 거는 이거를 한 번에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투자자들은 보통 저런 가격대에 왔을 때 일단 매도 목표가를 잡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3,000원대 3,000원 어제 3,05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구간은 단기 투자자들한테는 매도 타이밍이에요. 돌파하면 좋겠지만 돌파하고 난 다음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밀려있는 상황이고 저는 근데 왜 괜찮다고 하냐면 주가가 지금 저점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실적이 뭐 엄청 좋지는 않았지만 화장품 업종 자체가 괜찮았던 것 때문에 앞으로 3분기, 4분기도 실적이 좋을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는 데는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그리고 비중도 10%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코리아나가 다른 화장품들에 비해서 좀 약한 거는 사실이지만 어제 기준으로 거래량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도 간만에 거래량이 좀 들어온 상태이고 저는 기다리면 충분히 올라갈 것 같고요. 만약에 밀렸다 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만 갖고 대응하시면은 뭐 3,000원 위쪽에서 파시는 거는 어렵지 않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3,000원 이상 올라갔을 때 파시는 거를 목표로 저는 보유 홀딩 의견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보유 홀딩 하셔도 괜찮다고 하고 일단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네, 다행이네요. 네, 수익이 남으면 그때 또 탈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별다방 음료 교환권과 책 있는데 어떤 선물 원하세요? 커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커피 드시면서 성공 투자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또 문자 사연 이어서 쭉쭉 가볼게요. 4691번님의 올릭스 되겠습니다. 16,100원에 10% 비중 담고 있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뭐 미래신약 이런 것도 개발하는 회사인데 오늘 5%대로 또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흐름세가 최근에 너무 좋거든요. 이런 분위기 타고 지금 가자. 함께 조금 비중 한번 더 실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비중을 실는 게 지금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라면은 실는 거는 좀 좋지는 않아요. 네, 현재 올라갈 흐름은 때는 그냥 좀 그쵸. 어느 정도만 지금은 좀 두는 게 좋다고 두고 생각하는데 가자. 지금 네. 바이오 제약주가 너무 좋아요.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그쵸. 원래 약세장에 바이오 제약이 잘 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해서 올해 12월까지 각종 뭐 미국, 유럽 이런 학회들, 뭐 종양학회, 임상 무슨 학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일정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릭스 같은 회사들도 그런 시즌이 있을 때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는 편이고 작년에도 고점이 9월 달에 한번 크게 슈팅이 한번 나왔었던 만큼 지금 분위기들도 그런 어떤 약세장 분위기 또는 일정상의 분위기 이런 걸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탈모 치료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탈모라고 하면은 이게 참 해결되는 아직 그런 만병통치약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주가가 잘 가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 나쁘지 않고 우리 오늘 그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단가들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방금 시청자님께서도 매수 단가 괜찮고 주가 나쁘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 조금 전에 상담했던 분처럼 우리 매물대는 한번 체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좋은 재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얼마입니까? 지난 화요일부터 화요일 날에 11,000원대 있던 주가가 16,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얼마나 올라온 거예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말씀드린 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제부터는 조심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지금 대략 한 17,000원 정도로 보이는데요. 지난 7월 22일 날에 그때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엄청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거래량 300만 주 이상 나왔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17,000원대에서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금요일 날에도 17,000원 가다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밀렸고 오늘도 근처까지 가 있는데 그래서 과연 갈 수 있을까?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릭스 우리 보유하신 청자님께서는 지금 수익이시잖아요. 지금 수익 얼마 안 되지만은 17,000원 못 넘어가면은 이 종목은 다시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본전에서라도 팔아야 되는데 주가가 후두둑 떨어지면은 못 팔 수도 있거든요. 오늘 거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 저는 수익 챙기시는 게 어떨까? 수익 얼마 안 되시겠지만 일단 챙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 주가가 17,000원대 매물이 많을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되냐면
좋은 시나리오는 17,000원을 뚫고 급등을 하겠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것도 괜찮을 거고 17,000원 돌파 못하면은 이 종목은 어디까지 빠질지 지난번 기준으로는 돌파 못하고 11,000원대까지 빠졌었거든요. 많이 내려올 수 있어요. 그때 다시 들어가면 되거든요. 탈모라는 재료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매도 타이밍에 가깝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추후에 주가가 다시 뭐 12,000원, 13,000원, 11,000원 좀 떨어지게 되면은 그쯤에서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해보시는 거. 그리고 혹시라도 주가가 너무 잘 가서 17,000원으로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한번 다시 진입을 하는 거. 이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정리하자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이익 실현하자를 얘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좀 눌렸을 때 12,000원, 13,000원대 그때 다시 한번 눌림목에 진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릭스도 이렇게 저희 문자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너튜브에서 새로 오신 분들 진짜 많이 오셨네요. 우리 존중님도 정말 별다방 커피 먹고 싶어요 이랬는데 존중님 지금 제 사이트 경제TV에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종목들 올려주세요. 사연들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면은 또 우리 제작진 픽을 통해서 선물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5785번님의 위메이드 플레이입니다. 올해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2만 원에 20% 비중 담았는데요. 목표가를 좀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급등세를 타고 오늘 심지어 지금 15% 급등이거든요. 그래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네네. 이때 조금 뭐 몰타서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도 될지 한번 알려주세요. 지금 급등세를 타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일단 지금 상담 신청 주신 게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딱 이 어떤 갈림길에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갈림길이냐면은 더 올라갈지 아니면 저항선 돌파 못하고 다시 밀릴지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는 상황에서 상담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주식이든 이게 대부분의 주식들은 10,000원이라는 가격을 뚫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10,000원을 넘어가면은 보통 되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그리고 10,0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9,000원대 있을 때랑 10,000원 넘어가서 10,000원대 놀 때랑 아무래도 이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과거에는 호가창도 그 갭이 많이 커기도 했었었죠. 그래서 위메이드 플레이도 오늘 주가가 잘 올라갔으나 10,000원을 코앞에 두고 9,950원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더 가지는 못하고 약간 주춤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만 원에 사셨으면은 이거 정말 옛날에 사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2만 원 작년에 한 번 있었네요. 작년 초에 한 번 있었고 그 2022년도에는 뭐 3만 원 위쪽에서 놀았었던 주가들이 보이는데 꽤 오랫동안 잘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오늘 10,000원까지 올라가는 거를 봤을 때는 요즘의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게임 테마들이 움직이는 거를 봤을 때 오늘은 아마 단기 투자자들이 들어갔다가 좀 차익 실현을 많이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가는 분위기보다는 약간 좀 파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물렸던 사람들도 이쯤 올랐으면 그냥 정리하자 그런 분위기 아닐까? 저는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오랫동안 가져왔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좀 그냥 적당할 때 팔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오늘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호재 나왔을 때, 올랐을 때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어쨌든 마이너스 50%잖아요. 그렇죠? 2만 원 사셨으니까 어떻게든 살려서 손실을 좀 최대한 좀 줄이고 좋은 가격에서 나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올해 겨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스타라는 또 게임 행사가 또 있거든요. 보통 수능 끝날 때쯤에 그때 항상 행사가 있거든요. 그때 한번 우리나라 게임 테마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어요. 차트 좀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오늘 이제 뭐 신작 얘기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에 위메이드 플레이가 12월 달에 급등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때도 이제 지스타 게임 행사가 잘 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게임주들이 그때 많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블록체인 같은 것도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것 때문에 좋기도 했었었죠. 그래서 위메이드 플레이가 작년에 16,0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저도 과거에 추천주였었기 때문에 좀 잘 아는 편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또 그런 어떤 코인적인 재료 또 위믹스 코인이라고도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것들 그런 거나 또 게임 관련 내용들이 잘 돼서 겨울에 또 한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저거를 한번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 게 어떨까 좀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저도 좀 봐야 되겠지만 현재 한 12,000원, 13,000원 한번 도전해볼 만할 것 같아요. 12,000원, 13,000원까지는. 그래도 현 구간 대비해서 한 40, 50% 더 위쪽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길게 보신다면
올 겨울에 12,000원, 13,000원 한번 목표가로 잡아보시고 가져가 보실만 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비중을 좀 줄이고 싶은 상황이고 더 좋은 종목들이 만약에 눈에 띈다 하신다면은 오늘이 저는 비중 축소하기 좋은 날이라는 말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 축소 이런 호재일 때는 더욱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든 좀 살리고 싶다면 지스타 그때 모멘텀을 꼭 잘 가지고 가셔서 잘 탈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께는 저희가 또 별다방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를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못 받아서 선물 못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전화는 꼭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너튜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통신주 팔지 말걸 뭘 사야 되나요? 우리 윤중님도 많은 분들 그런데 전문가님, 네. 지금 같은 상황이 좀 박스권이고 재미도 없고 너무 단타만 하는 시장인데 뭘 사야지 그렇죠. 좀 괜찮다라고 보세요?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추천주를 알려드릴 건데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튜브의 카니님이 GS 글로벌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매수가는 4,060원에 비중 7% 정도 담고 있는데요 하셨는데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도 급등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보면은 그래도 소폭이나마 오르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가다가 시원한 거 뭐 하나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그렇죠. 모멘텀 없을까요?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이따가 제가 추천주 나갈 거랑 딱 그 내용이 맞거든요. 지금 그때 드릴까요? 좀 미리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부만 네. 드리자면은 원래는 어제 호재가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그 일정이 5일 날로 밀렸어요. 이번 주 9월 5일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일정이 좀 밀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아직 이 재료는 좀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일정주 같은 경우는 일정 전에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흔히 말 선반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딱 디데이가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큰 호재가 안 나오면은 그날을 기점으로 또 빠지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또는 뭐 유가, 원유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면은 발표 날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직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면 발표 날을 오히려 기대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GS 글로벌은 어떤 상황이냐? 이미 선반영돼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상향 나오고 있거든요. 차트 보시면은.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이 4,060원이면은 지금 매수가 수익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냐면 하루 전, 내일까지 보시고 내일 안에 수익 나면은 수익이 크든 작든 일단 챙기시고요. 만약에 내일 장 끝날 때까지 됐는데 내일 장 끝날 때쯤이면은 다음 날의 일정 때문에 보통 이제 막판 돈들이 들어오거든요. 내일까지 기다렸는데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전 손실이더라도 일단 팔고 나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선반영이 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을 마지막으로 보시고 내일 웬만하면 정리를 하시고 마음 편하게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내용 기대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중간에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뭐 8월 5일 날 급락했을 때, 그때 산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내잖아요. 지금처럼 재료 임박해서 사면은 수익 내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내일 수익이든 손실이든 좀 정리하시는 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카니님 지금 보시면서 수익이든 손실이든 둘 중 하나 좀 잘 포지션 잡으셔야 될 것 같고 관련한 이슈들도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새롭게 별 다방 쿠폰 혹은 책 이렇게 두 가지 선물을 또 다채롭게 준비했습니다. 원하시는 게 뭔지 저희가 모르겠어서 샵 9083번으로 필명과 함께 어떤 선물 받고 싶은지 남겨주시면 제작진이 거기에 맞게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하나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뭐 가슴으로 나온 GS 주식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시장 대한 고민들이 진짜 많은가 봐요. 하나만 더 볼게요. 빠르게 3625번님이 영원무역을 하나 얘기해 주셨는데 40,050원에 40% 비중이에요 라고 해주셔서요. 하나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웃도어 전문 업체기도 하고요. 뭐 패션 관련해서도 겨울철 되고 뭐 가을철 되면 또 이럴 때 또 하나씩 올라가진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차트적인 측면들 눌림목으로 보세요. 어떻게 좀 해석할까요? 이 회사도 참 아쉬운 게 실적이 좀 정점을 치고 지금은 실적이 잘 못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래도 뭐 이런 의류 같은 것들이 우리 또 MZ 세대들의 좀 마음을 이렇게 끌지는 못했던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가고 이제 하면서 다시 또 수요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도 있는데 아까 이제 다른 종목 설명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좀 묵직한 주식들은 배당을 많이 줘야 투자자들이 장투를 좀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배당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시중금리 대비에 비해서 과연 높다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한 3%대, 2%대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배당 매력이 없는 상태에서 트레이드 자체도 무거운 주식이다 보니까 잘 이게 거래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업무역은 매수 타이밍 4만 원대에 샀으면은 잘 사셨고 40% 들어가셨으면은 나쁘진 않아요. 대신 이 종목이 배당을 뭐 5%, 6% 주는 기업이었다면 금상첨화였겠죠. 내년 후년까지 가져가서 그래도 챙길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적당히 본전 정도 왔을 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주가를 제가 추이를 쭉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보통 이제 가을, 겨울 될 때쯤 그러니까 너무 한겨울에는 주가가 좀 빠지는 편이고 가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이제 9월, 10월, 11월 요때 한번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을 테니 그 구간을 잘 노리셔서 적당히 수익 내고 나오시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신 가격도 나쁘지는 않은 거니까 저는 조금 더 홀딩 하셔가지고 일단 수익 보고 나오시는 쪽으로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25번님 일단은 9월에서 11월 사이에 어느 정도 좀 수익권으로 가게 되는 그 타이밍이 있으면 그때에 맞춰서 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적당히 수익 내고 오자 배당에 대한 좀 매력은 없다라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정리해 드렸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선물도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어야 하신다면 내일도 열려 있습니다. 오후 12시 15분부터 여러분들 문의와 상담 만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종목 상담들 말고 또 추천주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서요. 유경호 전문가님의 수익률도 한번 살펴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유경호 전문가 픽술개마 탑5입니다. 화인서키트, KN솔, 1승, 다스코, 모나용평 모든 종목들 지금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나 모나용평이랑 다스코 같은 종목들 보시면은 시원스러운 상승률이 더욱더 눈에 띄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이 워낙 많은데 그중에서 좀 한국컴퓨터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얘기 들어볼게요. 지금 꾸준히 가고 있는 상승세 속에서 2%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네. 특별하게 AS를 해주시고 싶었던 포인트는 어딜까요? 최근에 이 종목이 그 8월 5일 날에 우리 급락장을 맞았었는데 그때 상당히 잘 버텼고 또 최근에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수급창을 보시면 기관 매수가 매일 찍혀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사 측에서 가격 방어를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가 부양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보인다는 거를 저는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컴퓨터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주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 주쯤에 이제 애플에서 아이폰 16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OLED 관련 내용들도 나올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향후 비전들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OLED 관련주인 한국컴퓨터가 좀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는 이제 다른 테마들에 치여서 조금 밀려있지만 다음 주에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보유하시면 되고요. 또 한번 다음 주를 대비해서 사보실까 하시는 분들은 또 지금 가격 나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은 어쨌든 다음 주에 재료를 위한 거니까 저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그대로 보유하셔도 되는 가격이라고 이렇게 점검 드리겠습니다. 가는 거 맞아? 이렇게 만약에 의구심이 들으셨다면 맞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종목은 기다리면 오른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서 한국컴퓨터 AS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KN솔입니다. 지금 10.06% 상승하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의 액침 냉각 도입 수혜주로서 기대감이 있다. 이런 종목인데 KN솔 보면은 오늘은 조금은 눌렸지만 그래도 5일선 예쁘게 안착하면서 잘 가잖아요.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까지 전략 잡아주세요. 지금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매물대 딱 거기에 걸쳐 있는 자리인데 저는 이제 액침 냉각은 약간 좀 식상한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이제 요즘 2차 전지주들이 되게 좋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시장 2차 전지 굉장히 좋았고 아까 방송 오기 전에도 보니까 저점 종목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KNS를 저는 다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배터리가 이제 뭐 전체적인 화재 관련해서 이제 대책들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관심들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 잘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음봉 나오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계속 우상향 나오고 있고요.
제가 그때 목표가를 2만 원으로 제시를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고 계시면 돼요. 들고 계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매물대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 차트에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지나가는 자리, 이렇게 굵은 선으로 보이는 자리들은 흔히 말하는 매물대예요. 그쪽에서는 팔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0일 금요일 날 1차 시도 나왔고요. 한번 뚫어졌고 월요일 날 어제 2차 시도 나왔는데 뚫어졌어요. 오늘은 약간 눌러가고 있지만 저는 고점보다도 저점이 계속해서 높여가는 거 이거를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9,000원대만 잘 넘어가면 2만 원까지도 금방이니까 목표가에서 가져가셔서 잘 매도하시면 된다는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 보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모멘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경호 전문가님의 AS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아까 우리 너튜브에서 뭘 사야 돼 했던 우리 많은 시청자분님 그리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이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 수익에만 어떤 힌트를 통해서 또 어떤 종목 가져왔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자, 수익에만 힌트입니다. 히읗, 기역, 시옷, 이응, 초성은 4글자고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거를 한 2달 전인가요? 그때 한번 했었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마 사진도 제가 저걸 썼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가스전에 관한 내용을 가져왔고요. 사진 딱 보면은 동해가스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뒤에 시옷 이응자 보시면은 아 그거구나 라는 생각 들 수도 있고 우리 주술랭 애청자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예전에 제가 추천주를 한번 드렸다가 아쉽게 좀 손절가를 터치하고 그 다음 목표가로 향해 급등했던 바로 그 종목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정답이니까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 또 전문가님은 예쁘고 아름다운 답변들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댓글로 많은 힌트 드렸으니까 한번 맞춰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좀 불러드릴 테니까 딱 네. 들리는 거 하나만 찝어주시면 됩니다. 한국사이, 한국숭어, 한강상어, 그리고 한국사위도 있어요. 사위, 한강샤워, 한국실어, 한국 많이 싫으신가 봐요. 그리고 항공산업도 있고요. 흥구석유도 있고요. 자, 어떠세요? 현금수요도 있네요. 한강이 너무 많네요. 저는 또 한국실어가 너무 임팩트가 있었는데 어떤 게 네네. 좀 마음에 드세요? 저는 그냥 정답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난 정답자로 가련다. 입맛변태님의 흥국석유. 그럼 이분 흥국석유 입맛변태님께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할까요? 네. 어떤 선물이 좀 좋을까요? 보니까 이번에 그 선물이 다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그럼요. 저희 주술랭은 매일매일 발전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냥 그동안 마음만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연말을 대비해서 90, 11, 12월 네 달 남았잖아요. 네. 네 달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들을 좀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오.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 아직 아무에게도 보여드리지 않은 건데 우리 정답 맞추신 분들께 좀 선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메일 주소를 저희 제작진 분들이 그 체크하셔가지고 자료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아무도 받지 못했던 너무 희귀하고도 레어템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희소 가치가 있는 선물 임마님께 드리겠습니다. 샵 9083번으로 이메일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자료를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흥구석유입니까? 아쉬워서 사실 다시 가져왔습니다. 너무 네네. 매력 있어서 또 가져올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그때도 이제 손절가 이탈했을 때 네. 손절가 이탈했다고 이제 제작진분들께 연락 주셨는데 저는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나는 가져도 됩니다. 가련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흥구석을 다시 가져온 이유는 그때랑 이제 비슷한 내용이고 주가 자체도 그때랑 비슷한 위치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6월 말쯤에 한번 가져왔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온 이유는 이제 동해가스전 관련해서 이제 투자 입찰 그 공고일이 원래는 어제였었는데 그게 이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9월 5일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제 기다리셨는데 왜 안 나오지? 그랬었는데 이제 5일이라고 하니까 이틀 뒤에 재료가 이제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동해가스전 관련주들이 이미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뭐 GSE 쪽 움직였고, 뭐 가스공사 움직였고, 흥구석유도 살짝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참고로 시장이 하락장이라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내리고 있는데 이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요즘에 이제 새롭게 나오는 이슈들 중에 하나인데 지금 러시아 전쟁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 분쟁 나오고 있죠. 추가적으로 리비아에서 지금
그 나라는 정부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정부 두 개 간에 또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석유 생산량이 원래 뭐 100만 배럴 정도를 하다가 좀 많이 줄었다고 해요.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유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흥구석을 좀 가져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시장이 상승장은 아니죠. 약간 정체되어 있는 약세장이다 보니까 약세장에 원자재가 잘 가는 거는 그냥 공식 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하락장에 바이오 제약 잘 간다고 한 거랑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흥구석유 저는 그때 아쉬움도 있고 지금 재료도 기다리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공격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추천드렸던 때가 이때예요. 보시면은 이때거든요. 이때 드리고 나서 아쉽게도 7월 달에 이제 하락장이 나와서 좀 빠졌었는데 결국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두 번째 AS를 드리면서 나중에 밀리면은 제가 꼭 다시 한번 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잖아요. 그게 지금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가져오게 됐고요. 매수하실 분들은 가격만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데 떨어지는 거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00원에서 저는 14,000원까지 매수 의견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3,500원으로 설정해 드리니까 꼭 잊지 말고 체크해 두시고요. 위쪽으로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가진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짧게 단기로 드리는 거니까요. 목표가는 17,400원으로 이렇게 설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올라가는 거 잡지 마시고 좀 떨어지는 거 오후에 기다렸다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떨어지는 거 오후에 기다렸다 잡다.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칼리님이 흥구야 지금이니? 지금 타점이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가격에 대한 지금 나와 있습니다. 14,000원에서 15,000원이 좀 매수가 라인이고요. 그리고 목표가 17,400원, 손절량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짧은 트레이딩으로 단기간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장도 이제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략을 잡는다고 하면 뭐 오늘과 같은 맥락으로 좀 잡아야 될지 다른 뭔가 계획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쉽게도 내일도 시장이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 지표들이 내일 밤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쉽지만은 이제 내일도 오늘이랑 비슷하게 시장은 약간 정체된 흐름이고 중소형 테마주 좀 처음 들어보는 종목들 막 급등하고 막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까지만 조금만 더 견뎌주시면은 이제 금리 인하 얘기 곧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시장 또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번 주 저는 잘 견뎌보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맛집 오픈런이라 그랬잖아요. 요것만 지나가면 또 맛집 나오니까 지금은 저는 잘 기다려주시고 네. 신중하게 종목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다려서 여러분들 신중한 선택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기다림과 신중함은 요즘 시장에서의 덕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함께 하시면서 또 여러분들 오후장에도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후장 킥포인트 함께 할게요. 먼저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소문난 주식 맛집 오후장에 그럼 시장 점검들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킥포인트 그럼 확인해 보시죠. 네, 오후장 키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양시장이었습니다. 이 8월에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빨간불 켜내고 있었는데요. 오후가 지난 지금 시점부터는 다시금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양시장이 이렇게 파란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에 고용지표 앞두고 시장의 힘이 오늘도 좀 약한 모습이고요. 다만 이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시총 1, 2위를 다투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지탱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 상승 업종 그리고 하락 업종 짚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상승 업종 알아보시죠. 자,
자, 오늘 상승 업종으로는 바로 이 테마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어떤 테마일까요? 바로 STO 관련주 올라와 있는데요. 법제와 재계에 상승불 켜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를 해보시죠. 자, 어제 시간에 매매에서부터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이 오늘도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비트코인은 흔들려도 STO 관련주들은 이렇게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토큰 증권 관련 법제화 작업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겠죠. 그동안 부진했던 이 STO 관련 시장이 되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회에서는 관련 세미나를 열면서 이 개정안을 재발의한다라고 하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핀 거 올라와 있습니다. 상한가 터치한 모습이죠. 8,580원 지나가고 있고요. 그 뒤를 갤럭시와 SM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23.41% 상승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K옥시언도 올라와 있는데요. 16%대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죠. 그 뒤를 이어서 뱅크웨어 글로벌 그리고 서울 옥시언도 6%대 그리고 12%대 빨간불 켜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하는 업종으로는 STO 관련주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업종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떨어지고 있는 업종은 바로 딥페이크 관련주 올라와 있습니다. 범죄도 주가도 여기까지일까요?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보시죠. 자, 현 구간에 급락하고 있는 섹터 바로 딥페이크 관련주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텔레그램에서 이 딥페이크 관련주가 또 부각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샀었는데요. 범정부에서는 이를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긴급 회의까지 소집하는 모습 보여줬죠. 그러면서 관련주들 굉장히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어제부터는 이 매물에서 밀려는 후속주들이 눈에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확실하게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가장 상단에 한빛소프트 올라와 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후에 지금 3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9.33% 파란불 켜주고 있고요. CU박스 그리고 디지캡도 4% 그리고 7%대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수도 지금 3거래일 연속 약세 보이고 있죠. 3.24% 파란불 켜주고 있고요. 프라이드 웍스도 2거래일째 3.79%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 없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짚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종신 상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상승권 유지하고 있는 오전장이었는데 오후 들어서 지금 파란불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시장이 힘이 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있었는데요. 그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로 조금 순매수 금액이 있었다가 이 매수가 매도로 바뀌었죠. 기관은 계속적으로 매도가 되고 있었고 약한 12시경 정도에 외국인의 매수 금액이 늘어나다가 이때부터 외국인의 매수 금액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요 시간 단위로 봤을 때 이제 매도가 시작이 된 거죠. 기관도 12시 정도, 그러니까 기관은 시작부터 매도를 시작을 했는데 12시 정도부터 매도에 대한 강도가 좀 더 세졌습니다. 이 매도 금액이 커지면서 지수도 이때 12시경에 확 좀 강하게 이 하락 쪽으로 좀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사실 하락폭이 크진 않아요. 근데 상승이었다가 이제 하락으로 좀 바뀌는 그럼 좀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럼 이때 어느 섹터에 좀 더 매도가 많이 몰렸느냐라는 부분을 보면 전기전자 쪽에 매도가 좀 많이 몰려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이 운수장비, 자동차 쪽으로 매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전자다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외에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로도 일부 좀 매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운수장비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둘 다 3%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종목으로 이 매도가 좀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시장 환경들 놓고 보면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는 반도체는 어제도 매물이 좀 나왔었고요. 자동차도 어제도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 놓고 봐도 지난 금요일에서 토요일 이루어졌던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 상승했는데 이때도 매물이 계속 나왔었고요. 어젯밤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안 열렸죠. 전체적으로 변동성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져 있는, 시장 지수가 지금 자리에서 상당히 많이 붙어있는, 거의 위아래로 움직임이 상당히 제한된 그런 모습들의 시장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보면 지금 지수의 등락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한다라 그래도 1%대고 현대차와 기아 두 종목만 3%의 변동이 있거든요. 그 외에는 굉장히 크게 좀 하락하거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많지가 않습니다.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도 좀 제한적인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지수의 방향성을 탐색을 해야 되는데 무언가 위든 아래도 움직일 만한 변수가 모멘텀이 뭐 나타날 가능성이 당분간은 좀 낮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은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매수가 어디로 많이 들어가고 있느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유통 쪽이랑 금융업입니다. 유통 같은 경우는 지주사가 일부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금융 쪽에 있어서도 지주사와 보험, 은행 그리고 이 보험 은행과 그리고 증권주들까지도 여기까지도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배당을 준다, 주주 환원책이 좀 더 강화가 된다 이런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오늘 뭐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 주주 환원책 좀 더 강하게 한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매물이 조금씩 나오거나 좀 관망세적인 움직임이 오전장에 펼쳐지고 있고요. 오후장 그럼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가 무엇이 있느냐 이 경제지표든 뭐든 좀 살펴본다라면 고용지표가 당장 앞으로 다가왔죠. 근데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미국 대형 투자은행들을 예상하기에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온다. 한마디로 고용은 괜찮다.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고용이 좋다 그러면 이 9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데 9월은 25bp입니다. 50bp B컷 가능성은 낮고요. 그리고 금리 안 내릴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래서 25bp가 어찌됐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용지표도 그럼 영향을 별로 못 미친다. 그러면 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수가 상당히 이 갇혀있을 좀 답답한 모습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시장 대응하실 때 꼭 전제 조건으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당분간은 좀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 대표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보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좋아지고 상당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3분기부터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씩 올라간다. 2차 전지는 아직 가격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4분기까지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실적이 좋아지는데 가격이 싸다라는 이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니면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오늘 뭐 삼성물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주들도 그렇고요 지주사들도 그렇고 뭐 보험주들 최근에 다시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배당을 좀 더 확대하거나 이런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 상당히 좀 종목을 압축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최근 들어서 좀 소외받았었던 유통업종들 중에서도 유통업종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매수가 많이 들어가는 게 삼성물산이지만 그 외의 종목들 뭐 편의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유통업종들도 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관심 받으면서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적으로 싼 종목들, 밸류업 이쪽으로 좀 포커스 맞춰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8월 고용지표 호조세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밸류업 관련주 주목해 보라고 말씀 주시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킥포인트였습니다. 네, 마디슈로 돌아와서 시장에 대한 이슈들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 모시고 시장 얘기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 그럼 어떤 내용인지 먼저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육지를 넘어서 바다로 K방산의 새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뭐 국방이라는 게 꼭 육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바다도 있고 또 공군도 있고 다양하긴 있는데 국방기를 글로벌 사계가 다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시도 방산 전시가 좀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신규 무기 세일즈, 뭐 수주에 관련한 얘기들 큰 것들이 오고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김신 팀장님. 이 폴란드의 방산 전시회에서 좀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갈까요?
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전시회 관련했을 때 오늘 개막을 했고 한 네. 3일 정도 열릴 예정입니다. 관련했을 때 동유럽 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폴란드 방산 같은 경우가 유럽에서 3대 방산 전시회 중 하나인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동유럽 쪽에 대한 국방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들, 특히 나토 관련했을 때 국방비가 증가한다라는 쪽에서 보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새로운 고객님을 찾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뭐 현대로템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 뭐 하나 쪽 같은 경우는 잠수함을 배치를 해서 이쪽에 대해서 또 새로운 수출처를 찾아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번에 K2 전차 관련했을 때 또 일부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원래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들, 잔여 계약이 언제 달성이 될지가 가장 중요했던 상황인데 또 추측하기로는 이번 전시회에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번 이벤트에서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K2 전차 잔여 계약이 성사되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전시회를 참여한다고 해서 당장의 성과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조율도 해야 하고 관련했을 때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게 걸릴 것으로 예정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K2 전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로도 폴란드 이외에 뭐 루마니아라든지 다양한 유럽 국가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았던 상황들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 해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들 결국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계속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루마니아 같은 인근 국가들 역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이제 가성비 혹은 납기에 대한 경쟁력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으로 전쟁이 있기 때문에 동유럽 쪽에서의 뭔가 수주가 좀 많아지진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국내 현대로템이 좀 제일 중요한 건 그거네요. K2 전차 잔여 계약이 성사되느냐 마느냐 이거를 한번 좀 관심 포인트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MRO 살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하나오션이 또 국내 최초로 해군 MRO에 대해서 연 20조 시장에 진출을 한다 이런 기사들도 좀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는 뭐 방산리 쪽에 국방 쪽의 MRO 시장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사장님. 그래서 보면은 시장 규모가 좀 어느 정도냐 그것부터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MRO라는 말이 이제 방산 쪽에서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쵸.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방산 쪽에서의 수출 부분이 크게 좀 일어나지면서 이 MRO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유지하고 정비하고 다시 한번 설계하는 그런 쪽을 본다고 했을 때 원래는 이제 MRO라는 그 사업 자체가 원래 그 전에는 한 70, 80년대 이제 건설 쪽 건설 쪽 붐이 일어났을 때 건설 장비나 이쪽을 이제 수출을 하면서 수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뭐 부속품이나 또 이제 정비하는 그 비용 자체가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그 판매했던 쪽으로의 수주가 재차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MRO 사업에 대한 부분이 뭐 건설 또 이제 가장 컸던 게 이제 캐파 가장 큰 게 조선 아니면 이제 항공기잖아요. 이쪽에서의 그 사업을 시작을 했던 부분이 이제 방산 쪽으로 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이제 방산 기업들이 이 3, 4년 전부터 이 해외 쪽으로 수출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부분이 바로 이제 MRO 사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MRO 사업 같은 경우가 최초 판매하는 걸 제외하면은 웬만해선 다 이제 MRO 사업에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부속품이나 어떤 이제 무기나 이런 부분에 어떤 시장의 과반수 이상을 MRO로 덮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MRO 사업은 반드시 진출해야 된다는 게 의견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미국 뭐 MRO
좀 함정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20조 원이에요. 어우, 네, 20조 원이고 그렇죠. 전체 글로벌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70조 원이 넘는 시장이지만 미국 함정 쪽에서의 MRO에 대한 시장 자체가 20조 원을 넘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오션에 대한 MRO 수주 부분은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MRO 사업에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또 이제 숙제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단순 어떤 MRO 쪽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인력이나 비용 뭐 이런 부분 또 이제 이 방산 자체가 한 번 파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이 사업 자체가 그 국가와 국가 간의 우호적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외교적인 측면도 좀 중요하다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즉 외교적인 측면 중요하다는 부분은 이 단순 어떤 방산 기업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 자체가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글쎄요. 어떤 우리나라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단순 어떤 제조업 판매 그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참 복합적인 어떤 지원이 있어야 이 미국 이 함정 MRO 사업도 그렇지만은 전체 방산 MRO 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부각되는 어떤 키워드가 MRO가 된 것 같은데 이게 글로벌 함정 시장 자체만 두고 보더라도 79조 원이 예상이 된다는 거면 굉장히 큰 파이겠죠. 근데 이게 우리 국가 간에도 문제고 외교적인 측면들에서도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한번 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또 시장 상황 보면 방산 섹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장주가 그동안 좀 이끌었던 것들 어떻게 상반기를 움직였는가 이런 것도 좀 한번 반추해 보면 앞으로의 시장의 전망과 전략 잡기도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뭐 하반기는 뭐 지난 상반기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상반기에 주도했던 섹터들의 흐름들을 잘 살펴보면 수출주들입니다. 뭐 화장품도 있고 조선도 있고 반도체라든지 방산, 특히 실적 위주로 수주 기반으로 실적이 크게 기대가 되는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는데 지금 하반기 주도 섹터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같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특히 금리 인하 쪽에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방산 같은 경우는 수주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방어를 하고 있어요. 주가에 대한 방어를 하고 있는데 결국 지난 상반기만큼의 주가 상승을 위해서 가장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수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상반기에서도 지금 방산 종목군들 좋은 거 알겠고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올리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수주를 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상반기에도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부분들 기대가 있었지만 루마니아 갑자기 수주가 또 한 번 나왔다라는 점들. 그래서 루마니아 쪽으로 인해서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의 강세 흐름들이 이어졌는데 과연 하반기에도 이에 대한 기대가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환율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BOJ도 그렇고 FOMC도 그렇고 9월에 좀 이벤트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만약에 또 환율 쪽에서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나와주게 된다면 수출주 쪽은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점에서의 우려도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지난 상반기만큼 쉽지는 않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수급 이탈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좀 상당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방산 종목군들의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가장 주요 원동력이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들이 고점 대비했을 때 조금씩 이탈이 나온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물량을 더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와줄 수가 있어서 지금 이런 점을 보면 수주 기반으로 또 이제 주가 방어는 나올 수가 있지만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 방산 섹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수급 이탈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실적이라는 게 얼마나 찍히느냐에 따라서도 이 주가의 변동이 향방이 엇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듭니다.
K방산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EU 카르텔에 좀 벽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좀 보셨을 거예요. 유럽 수출을 늘리고 있는 K방산 내에서 이 카르텔, EU가 굉장히 또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EU 회원간들의 카르텔을 우리가 뭔가 뚫을 수 있는 어떤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저희 수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뭐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 4월에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이 방산 수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미국산, 그러니까 나토를 중심으로 나토의 무기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이제 미국 쪽에서의 그 수입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지난 4월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 미국산 무기 그리고 우리나라도 방산 제품들을 언급을 했어요. 이쪽에 의존하지 말고 유럽에서 생산되는 유럽산 무기를 지금 활성화할 필요가 있더라고 직접적으로 좀 언급을 했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지금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정말 잘 되고 있다는 부분도 느낌이 오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 위기가 될 수도 있겠고 지금 저는 약간 역으로 생각하는 게 이 유럽 연합이 이 미국 쪽에 일차적인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무기를 수입하는 부분을 이 나토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제 자생하자라는 느낌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또 기업들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유럽이든 뭐 우리나라든 이 어떻게 보면 핵심 소재나 또 기술력 같은 경우가 기술력 모르겠지만 핵심 소재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건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미국 쪽에 비해서.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작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럽 쪽도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지만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발빠르게 좀 투자를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방산 품목이 뭐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이 수출인 거예요. 결국은 이제 수출에 의해서 실적은 지금은 큰 어떤 슈퍼 사이클에 온 시기지만은 결국은 이런 부분이 이 외교적으로 어떤 또 문제가 있었을 때는 또 급감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방산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틀리게 정부가 외교적인 정책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부도 이제 지원을 해줘야 방산 산업이 좀 든든하게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너무 이제 크게 생각하지 말고 아직까지는 이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방비 증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폴란드도 그렇고 뭐 루마니아도 그렇고 우리나라 쪽으로의 지금 아직까지 수주나 오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지만 근데 최근에 이 자주포나 이쪽에서의 이 노르웨이도 그렇고 이런 수주 경쟁에서 좀 독일에 밀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좀 유념을 해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노력 많이 해야죠. 네. 결국에는 K방산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게 너무 많다. 노력할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러한 지금 카르텔의 위기가 우리가 기회로 좀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보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 간에도 또 여러 가지 경쟁들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도 우리가 수주를 많이 따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이런 서로 간의 경쟁을 했을 때 조금 불시시킬 수 있는 뭔가 과제들, 부분들이 있다면 가장 큰 거 몇 가지를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또 이제 불식시킬 수 있는 과제는 있을까요, 사실? 뭐 각 기업이 서로 뭐 떠먹여주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그래도 경쟁이 완전 치열한데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치열한 경쟁들이 어떻게 국가로 보고 정부로 보면은 서로가 싸우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밖에서 우리가 뭔가 수주를 따오는 게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결국 뭐 정부에서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각 기업에서의 이제 좀
연합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하나 이를 한 대로 모아줄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경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서 경쟁력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납기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경쟁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우리나라 안에서 싸울 수가 있지만 해외 쪽으로 조금 더 넓혀보면은 결국 다수와 싸워야 한다라는 점들 그로 인해서 그 점에서 우리나라가 경쟁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한 기업이 한 국가를 뚫어내면서 다른 K 방산 쪽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LIG 넥스원이 사우디를 좀 뚫게 되면서 다른 K 방산 쪽에 대한 관심도 함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조금 시야를 넓혀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시각을 좀 다르게 보면은 좋게 생각할 수 있다. BTS를 이제 너무 인기가 글로벌적으로 많으니까 관련해서 낙수 효과로 관련 K-팝의 가수들의 인기가 많은 것처럼 하나의 대장주가 잘 되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다음으로 하다 이제 방산이 여러분 무희나라는 키워드도 붙습니다. 저는 사실 무인 무기 체계 이거에 대해서는 의아했거든요. 과연 이게 무인이 단어가 붙어도 맞는 건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미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근본적인 문제는 글로벌 인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단순히 좀 이렇게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이 전쟁이라는 개념이 그전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돈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우선 인력에 대한 비용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적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무인화에 대한 부분도 지금 미국 쪽에서도 무인화에 대한 부분이 트렌드로 지금 자리 잡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첨단 기술이나 이런 걸 도입한 이 무기 체계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이 지정적 리스크 이슈 나왔을 때 참 이렇게 들리는 게 바로 이제 드론이잖아요. 드론에 대한 부분도 지금 어떤 무기 방산 쪽으로의 연구가 지금 활발해지는 상황이고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무인화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이 글로벌적으로 국방비가 올라갔을 때 상당 부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LIG 넥스원이 비궁이라는 이 어떤 미사일 체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무인 쪽으로 그 개발을 하면서 미국 쪽에 지금 시험을 통과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을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무인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현대로템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우선 로봇에 대한 다족 로봇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선보인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을 보면은 이쪽에서의 투자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 어떤 방산 쪽에서의 무기가 수출 부분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지금 앞서서 좀 말씀드렸듯이 MRO 사업이나 이런 무인 산업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우리나라 이 방산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숙제를 가지면서 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로운 먹거리가 MRO 시장만 있는 건 아니고 무인 체계화 시스템도 새로운 좀 먹거리로도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무인화 시스템을 빠르게 만드는지 속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마감 전에 담아볼 그런 방산 관련주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팀장님의 시각으로 한번 종목들 살펴보시죠. 자, 한국항공우주, 한일단조, LIG 넥스원, 퍼스텍 다양한 종목들 안에서의 그 김시은 팀장님의 원픽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오션 원픽주로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거대 수주를 했다. 뭐 이런 모멘텀 때문인가, 주가 차트 때문인가, 실적 때문인가, 어느 부분이 가장 매력이 있었을까요? 제가 뭐 기존의 방산 같은 경우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수급 이탈이 나왔던 반면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유익 있게 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지금 두 가지에 대한 모멘텀, 특히 방산과 조선에 대한 모멘텀 함께 붙게 되면서 저는 어느 쪽에서도 붙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MRO 관련했을 때는 최근에 수주 받게 되면서 기대감을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들, 결국 좀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주가에 대한 견고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과 관련했을 때도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대부분 떨쳐버리고 앞으로 고가에 대한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의 실적,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 실적을 더 감안을 하면 저는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현재 자리에서 더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하나오션이 다른 조선사들 대비했을 때 굉장히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퍼포먼스를 보면은 하나오션이 또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전 하나오션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조선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붙여놔도 좋은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방으로 좀 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그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주제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입니다. 지루한 증시에 또 시원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9월이라면 밸류업을 주목해 봐야 되는 건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10대 그룹 모두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하겠다. 뭐 이런 긍정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차장님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전부터 좀 얘기가 나왔었던 상황이고 이번 달에 이 밸류업 지수, 그러니까 ETF에 대한 부분을 지금 출시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편입이 당연히 ETF면 편입된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거에 대한 뭐 기준 같은 경우가 뭐 수익성 그리고 이제 자본 효율성. 근데 이 부분은 후순위고 가장 보면은 이 주주환원 에 대한 부분에 적극적인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지수를 만들겠다라는 의지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획을 좀 발표하면서 이번 달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뭐 자산 운용사들이나 이쪽을 중심으로 이 상품화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정보도 편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선 그거에 대한 좀 1차 수요나 이런 부분은 이미 좀 마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시장에서 기대감을 또 이제 뭐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 부분 같은 경우도 이 기업들한테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로 지금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뭐 주주환원이나 뭐 수익성 또 이제 자본 효율성 뭐 따진다고 한다면 특히 대부분 다 대형주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주주환원에 가장 적극적인 그런 그 기업들이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이 ETF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좀 섹터로 본다고 한다면은 역시 뭐 이 주주환원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게 바로 이제 금융 쪽, 자동차가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차, 기아 뭐 당연한 거고, 뭐 메리츠금융, 뭐 하나금융 이런 이 금융 지주사들이 편입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주주환원에 좀 적극적인 종목들을 좀 담아서 모을 것 같다. 그게 금융, 자동차, 그리고 뭐 현대, 기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김신 팀장님은 어떤 종목들이 좀 편입될 거라고 보시나요? 앞서 이야기를 다 해주셨어요. 결국 밸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네. 기업은 돈이 많은 기업들, 앞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대표적으로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차, LG전자, LG 같은 이제 대형 쪽에서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 거기다가 금융지주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수를 편입하게 되었을 때 패시브 자금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함께 생각을 해보면은 작은 기업보다는 조금 더 큰 기업 위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존에 뭐 밸류업 관련 종목군 하면 떠오르시는 그 기업들이 좀 편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하 동문으로 역시나 패시브 자금을 생각해보면 큰 기업 위주로 좀 갈 것 같고, 아무래도 뭐 금융, 자동차, 단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종목들이 주주 환원을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니까 효과를 좀 똑똑히 볼 수 있는 건 일반 투자자 아닐까? 이런 거 상품 있으면 좀 그래도 수익 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금투세 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논란 때문에라도 외국에다가 해외 자금을 이미 다 넘긴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밸류업 정책 나오면 그래도 좀 그나마 이런 자금들이 돌아올까요? 이 밸류업 얘기 나왔을 때 2월 달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 뭐 7월 중순까지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었고, 지난달에 다 한 번에 다 까먹었던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 밸류업에 대한 물론 이제 그 블랙 먼데이 사태 때문에 그 상승분 다 반납했잖아요. 네. 다시 좀 올라왔던 상황이지만, 이 밸류업을 통해서 증시를 어떤 부양한다라는 개념이지, 이 부분으로 이 시장 자체에 대한 우상향 방향으로 다시 한번 쭉 이어진다라고 기대하는 거는 힘들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밸류업이라는 뜻이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할인됐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눈높이를 높이고자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뭐 금투세도 그렇고 또 이제 뭐 기업들한테 어떤 세제 정책이나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증시 정책 어떤 역기능도 있겠고 순기능도 있겠지만 증시 자체로 본다고 했을 때 말씀하셨듯이 이제 투자 어떤 예탁금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8월달에 급감을 했었잖아요. 네. 뭐 금투 나왔을 때도 떨어졌던 그런 상황인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개편은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정부 세제 개편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냥 이런 것 같아요. 밸류업이라는 걸 통해서 뭐 증시를 구현하는 그런 뭔가 모멘텀이 되는 거지, 시장에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를 하시면 좀 안 되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좀 의견을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도 좀 메타인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한 스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추진하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공기업들은 뭔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응은 사실 뜨뜨미지근하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근데 그렇다고 아예 반응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대왕거래 테마가 붙어 있긴 하나 이제 뭐 종목군들을 좀 뚜루루 보면은 네. 물론 연초 대비했을 때 또 이제 상승은 또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 시장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 지금 시장의 특성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은 거래 대금도 부족한데 외국인 수급도 안 들어오고 있고, 특히 예탁금이라든지 시장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말라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 와중에 밸류업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는 바닥 찍고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예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좀 덜 미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관련했을 때 가장 우리가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 있는 밸류업 관련 종목군들이 뭐 금융지주사라든지 혹은 현대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는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공시를 내비쳤고, 그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리포트들도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이끌었던 상황들. 반면에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말을 좀 잘 듣지 않을까라는 기대였는데, 실제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공기업이 없습니다. 그렇게 막 잘 듣는 건 아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정부의 말을 그렇게까지 곧이곧대로 듣는 것은 아니었다. 지역 난방공사만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밝히겠다라고 예고를 한 수준이라서 지금 실제로 밸류업 관련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밸류업이라는 게 앞으로 주주 환원을 얼마나 더 할 건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앞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지금보다 더 나은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다 잘 푸니까요. 그런데 지금 또 공기업들의 실적 혹은 상황 재무 상황을 자체가. 보면은 아직까지 어려운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강원랜드라든지 GK라든지 이런 기업들 영업이익 아직까지 잘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반토막.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직 이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밸류업 정책이 우리의 기대치보다는 낮을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히 좀 속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많이 버는 기업이 많이 풀 수 있는 건데 공기업이 그만큼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은 충분치 않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박스권에 갇힌 우리 시장에서 지금 뭐 밸류업 지수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돌파구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기에는 이미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 시장에서 돌파구가 될 만한 모멘텀은 무엇이 있나요?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이 솔직히 좀 많이 지금 부족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 지금 잔존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결국은 이제 이 3분기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이 2분기 대비해서 이 올라간 섹터도 생각보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 전체적인 지금 시총 상위주들의 이 이익 전망치는 우리 2분기보다 좀 악화될 가능성이 약간은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분기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시장 자체를 접근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제 9월 달에 어떤 미국 대선 TV 토론회 여러 가지 그 국외적인 이벤트, 또 이제 이번 달 말에 FMC나 미국의 FMC 회의나 또 이제 일본 쪽에서의 이제 BOJ 이쪽에서의 그 어떤 방향성,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 때문에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면서 내적인 모멘텀은 실질적으로 지금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통화 정책에 따라서 이제 환율이나 뭐 이쪽에서의 변화, 또 이 부분이 또 시적 추정치로 바뀌게 되는 이런 후순환 구조에서 우리나라가 좀 답답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우선 전통적으로 9월 달 장세가 변동성이 심하다고 했는데, 저는 9월 달에는 이 변동성이 많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 이제 8월 달에 저희가 이 변동성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9월 달은 계속 약간 심심한 장이 될 가능성이 있지 박스권의 않을까. 움직임은 계속 이어갈 거다. 네. 정리할게요. 우리가 시장에 뭔가 시원한 돌파구가 되려면 내적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서 좀 찾아봐야 될 텐데, 그게 뭐 BOJ라든지 아니면 FOMC라든지 이런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가닥 잡힐 거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밸류업 종목을 투자할 때 그러면 좀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어떤 것들을 좀 보는 게 좋을지, 그래도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을 거란 말이죠.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이나 꼭 봐야 될 부분, 포인트를 좀 잡아주세요.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앞서 공기업 얘기를 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 이 기업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밸류업 관련했을 때 통상적으로 저 PBR 관련 종목군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저 PBR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ROE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 결국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고 그 기업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점에 있어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해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인도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현재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밸류업 관련 프로그램 자신 없다, 공부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차 혹은 지주사 하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내가
기간을 짧게 잡으면 안 됩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시려면은 차라리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1년, 2년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예요. 일본 같은 경우도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만큼 우리나라도 굉장히 시간을 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주주 환원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자사주 소각도 있고 배당도 있긴 한데, 가장 좋은 것은 배당이 점점 늘어나는 기업들. 그러면 내가 이 기업을 소유를 할 때 점점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야지, 단기적인 시안으로 짧게 바라보려면 전 차라리 다른 종목 하시라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밸류업을 뭔가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전으로 좀 멀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종목이냐, 앞으로의 성장 가치, 앞으로의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벌 수 있는지를 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마감 전에 담아볼 밸류업 관심 좀 뭐가 있을까요? 차장님의 시각으로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클래시스, KB금융, LG전자, 재룡전기 다양하게 있는데 원픽주 확인해 보시죠. 자, 이상욱 차장님, 메리츠 금융지주 얘기하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역시나 금융 안에서도 지주사, 뭐 이렇게 좀 봐야 될지, 메리츠 금융지주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작년에도 주주 환원율이 이제 51.2%였거든요. 이제 올해도 50%까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 주주 환원 지금 뭐 큰 전방 기업, 그 자동차 기업들도 그렇고 다른 금융 지주사들도 그렇지만은 이 30% 중반 정도거든요.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 50% 이상까지 주주 환원율을 작년에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도 그런 이 50%대 주주 환원율이 예상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 주주 환원율을 한다면은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어떤 순이익을 나누면서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자사주 매입이나 자사주 소각까지 해야 이게 완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주 환원에 대한. 왜냐하면 이제 주식수도 감소시키고 이런 EPS도 올라가는 구조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떤 기업의 밸류업, 또 밸류업의 가장 큰 핵심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주 환원에 대해서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당연히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금리 인하기에 뭐 부동산 PF 엑스포저도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수요의 부분을 이 메리츠 금융지주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 지주사들 같은 경우도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를 밸류업 1순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뭐 투더리스mom님도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 벌써 5주만 전 담았는데 64% 수익이에요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지주사나 금융주, 기업의 밸류업을 앞서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또 귀한 말씀 들어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 그리고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